그 미몽에서 사람을 깨워주려면 이제 유명한 인물이 와서 죽비를 내려쳐야죠. 얼핏 생각해 보면 맞을 것 같은데 리카도는 여기에 이제 반대해서 이제 리카도가 천재라는 게 그런 거죠. 아, 박사님, 제가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예, 지난 시간에 영국이 수출은 장려하고 수입은 억제하려고 하는 이 중상주의에서 네, 이 덫에서 가장 빨리 빠져나온 나라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니 그 시기에 그 분위기에서 어떻게 그런 생각이 가능했을까? 예. 정말 궁금해서 일주일 그렇죠. 동안 밤잠을 설쳤어요. 저희가 생각해 보면 이게 학교 다닐 때 네,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데도 사실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개념인데 중상주의가 맞는 거 아니야? 네. 친구들끼리 다들 이런 이야기 하죠. 근데 이제 이런 다들 맞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그 미몽에서 사람을 깨워주려면 이제 유명한 인물이 와서 죽비를 내려쳐야죠. 그래서 유명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데이비드 리카도라는 이름 혹시 기억나시나요? 리카도 예, 세계사 시간에 배웠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리카도는 이 경제적으로도 유명하지만 스페인계 유대인의 이제 후손이었습니다. 이제 원래 이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르투갈 출신이에요. 집안이 그래서 원래 포르투갈에 있다가 이제 종교 재판을 피해 가지고 유대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탄압을 많이 받았던 거죠. 아, 그래서 이탈리아로 네덜란드로 그렇게 떠돌다가 네, 이제 영국으로 이제 조상들이 넘어왔는데 네네. 이 왜 영국으로 왔냐면 1656년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영국에서 공식적으로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영국으로 넘어왔는데 리카도의 이제 할아버지 뻘 좀 되시는 분이 이제 넘어온 거죠. 네네. 이쯤 되니까 리카도의 부모님들이 어떤 분이었는지 살짝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이 리카도의 아버지는 뭐 유대인답게 이제 주식 그다음에 채권 거래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많이 버셨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세상엔 돈이 최고야 이런 마인드였는지 리카도가 이제 11살이 되자 저 멀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곳에 학교에 다니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 금융 이런 거를 배우려면 이제 영국에 있는 학교들보다 암스테르담에 있는 학교가 더 잘 가르쳐 준다라는 걸 알고 계셨던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학교에서 리카도는 아주 두각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 숫자에 밝았다고 그래요. 똑똑했구나. 예, 똑똑했습니다. 이후에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돼서 여러 가지 일, 주로 이제 금융 계통에 종사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 정부가 이제 돈을 빌릴 때 그런 대출을 이제 주관하는 이제 자리를 맡기도 하고요. 네. 증권거래소 임원 자리에도 이제 오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금융계 실세 야, 뭐 이런 자리에 이제 올라서게 된 거죠. 멋지네요. 그럼 리카도라는 인물이 네. 바로 중상주의에서 영국을 이끌어낸 건가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9세기 초반 상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19세기 초반 이제 영국에서는 도대체 이 무역이라는 이 존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이제 활활 불타오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리카도는 이제 당시 이제 영국 의회가 추진하고 있던 이제 공물법이라는 법을 비판하면서 한순간에 유명세를 탔습니다. 곡물법 이거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이 당시 영국은 이제 산업혁명 뭐 이런 걸 거치다 보니까 곡물을 이제 외국에서 많이 들여와야 되는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곡물 수입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대지주들이 이제 자기들은 원래 그 많은 농지를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 나는 이제 곡물을 팔아서 비싸게 팔아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수입 곡물이 많아지니까 수익이 감소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당시에는 이 지주들이 주로 영국 의회 의원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자라고 네. 하는 이제 곡물법을 이제 제정을 했습니다. 얼핏 음, 생각해 보면 그래 해외 곡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걸 막아야 그쵸. 돼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은데 이익이 감소하는 건 싫으니까. 예 리카도는 여기에 이제 반대해서 재밌는 이론을 전개합니다. 곡물이 저렴하게 수입되도록 해서 곡물 가격이 내려가면 이제 처음에는 당연히 지주들의 이익이 감소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저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익이 감소하면 이제 리카도가 천재라는 게 그런 거죠. 자, 농업에서 이익을 보지 못하는 지주들은 그러면 갖고 있던 돈들을 어떻게 할 거냐? 계속 농사 지을 거냐? 아닐 거라는 거죠. 다른 쪽에 투자를 해서 그러면 그거를 메꾸려고 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고 네. 그러면 그 지주들이 어디다 투자할 거냐라고 하면 당시 이제 막 성장하던 제조업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많은 돈이 제조업으로 투자되면 이제 더 많은 물건을 만들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고 남은 게 있으면 해외에 수출해서 그 돈 가지고 곡물을 수입하면 지주들은 더 많은 돈을 벌고 네. 노동자들은 저렴한 곡식을 먹을 수 있고 국가는 여기서 다 세금을 챙길 수 있으니까 모두가 다 유리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야, 역시 똑똑하네요. 천재죠. 저는 아까 전에 딱 거기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아, 그래? 많은 양이 들어오면 누구나 손해보는 거 싫지. 그렇죠. 여기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네. 한 발 더 나아갔군요, 리카도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저희 고등학교 때 이거 다 배웠어요. 어, 이 경제학 시간에 배웠던 사회 시간에 배웠던 네. 이제 비교 우위론이라는 거죠. 뭐 이를테면 당시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저 예전에도 뭐 영국은 뭐 100시간 일을 하면 직물 한 포대를 짤 수 있고 120시간을 일을 하면 포도주 뭐 한 포대를 만들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포르투갈은 뭐 90시간에는 이제 직물 한 포대, 80시간에는 이제 포도주 한 병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포르투갈이 영국보다 다 우위에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무조건 포르투갈은 수출해야 되고 영국은 다 일방적으로 수입하는 거가 맞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데 이제 이게 틀렸다라는 게 이제 비교 우위론이죠. 야, 그쵸. 포르투갈 입장에선 굳이 뭐 수입할 필요가 없으니까 다 그렇죠. 위에 있어서.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뭐 교과서에서 배운 이야기지만 비교 우위론이라는 것들은 이제 같은 시간에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만들어서 파는 게 낫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포르투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둘 다 할 수 있지만 이왕이면 포도주를 만들어서 영국에 파는 게 이득이고 영국은 반대로 둘 중에 그나마 자기들한테 유리한 직물을 생산해서 포르투갈에 파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유리하다라는 네. 게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로만 들으면 사실 헷갈려요. 근데 참 이게 정말로 그럴까? 네. 알다가도 모르겠고 정말 그럴까 좀 물음표가 던져지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시험 볼 때는 열심히 공부해서 맞추는데 시험 끝나면은 다 잊어먹죠. 네. 예. 근데 따져보면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적절한 이제 상호교역은 상호 너도 나도 다 이익과 부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게 진리인 거죠. 그래서 수출뿐만 아니고 수입을 통해서도 이익을 이제 얻을 수 있다라는 게 리카도의 이제 핵심이었고요. 네. 그래서 영국만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영국이라는 교육을 하는 다른 나라도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리카도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리카도의 이제 이런 이론은 당시 본격적으로 성장하던 이제 산업 자본주의와 맞아 떨어지면서 이제 큰 영향력을 행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리카도의 이론이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세계 경제는 이제 유례없는 성장을 시작하고 영국은 또 이 과정에서 많은 제도를 이제 바꾸게 됩니다. 야, 어떤 제도들이었을까요? 이 1824년에 그러니까 19세기 초반이죠. 이제 영국은 그 전까지 이 재밌는 법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뭐냐면 영국의 기능공, 요즘 말하면 기능공이죠. 이제 숙련공들을 이제 다른 나라에서 빼가는 것들을 이제 금지하는 이제 법들이 쭉 있었는데 네. 이 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는 한 나라의 경제를 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다른 나라의 경제를 약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제 중상주의적 사고에서 나온 그래서 이제 사람이나 자본이 네. 함부로 움직이면 안 돼라고 했던 이런 법들을 폐지해서 그래 뭐 사람들이 다른 동네에서 돈을 더 벌 수 있으면 그쪽으로 가. 네. 그럼 우리 동네에서 돈을 벌고 싶은 사람 와라고 그래서 쉽게 이제 노동력이 국경을 넘어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줬던 거죠. 그리고 영국은 이제 이 당시부터 이제 영국의 시장을 이제 다른 나라에 대해서 개방하기 시작을 합니다. 너희들도 와서 물건 파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국가들도 여기에 동참하도록 이제 권고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했던 거죠. 네. 근데 영국이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이러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 영국의 상황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18세기 후반 1784년에 영국 전체 수출량에서 이 면화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 번 이야기하던 이제 면화 제품은 한 6%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한 50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 물량이 이제 30배나 증가를 해서 전체 수출량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어마어마한 네. 이제 면화 면직물들이 이제 공장에 쏟아져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공장을 유지하려면 이제 어디론가 이거를 갖다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을 하고 그거를 수입할 나라가 필요했는데 네. 그냥 막 팔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너희한테 이 면직물을 팔 테니까 너희들은 우리한테 팔 게 있으면 갖고 와서 와. 팔아. 우리는 시장을 열어줄게. 라고 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시장을 열고 너희도 시장을 열어라. 네. 라는 이제 이러한 이제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됐던 거죠. 야.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건 다 리카도의 이제 이론에 이제 뒷받침을 받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리카도의 이론이 유럽에 퍼져나가면서 이제 영국의 이런 시도는 이제 여러 나라의 호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낮아지고 무역 비용은 이제 낮아지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무역량이 이제 막 증가하는 이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도, 영국, 유럽을 연결하는 큰 이제 경제적 사슬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난주부터 네. 세계화는 언제 어떻게 시작됐을까 세계화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아, 이제 드디어 연결되기 시작하네요. 그렇습니다. 아. 물론 이제 영국의 뭐 산업혁명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어쨌거나 영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영국은 첫 번째로 이런 시도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좀 그런 말 하죠. 뭐 선점자의 우위, 먼저 뛰어든 사람들이 좀 더 큰 이익을 보는 예, 이런 거를 누리면서 급속하게 성장을 했죠. 그래서 네. 19세기 초반에 이제 영국산 명진물이 이제 세계를 휩쓸면서 이제 영국에 큰 부를 가져다 줬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크게 발전한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제 운송비의 절감입니다. 지난 시간에 1700년대만 해도 운송비가 너무 비싸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비싸서 국제 교역이 참 어려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이때부터 좀 변화가 있기 시작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19세기 들어서 큰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영국이 이제 섬유 수출을 많이 하던 이 당시에는 이제 인도뿐만 아니고 이제 미국에서 많은 이제 목화, 면화를 이제 들여왔던 거죠. 영국의 공장들이 돌리기 위해서는 미국 남부에서 재배된 목화들을 이제 많이 갖고 와야 되는데 밀이나 석탄 같은 거보다 이런 목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솜이니까 네. 북실북실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공간을 더 많이 차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부피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양이 적다 보니까 이게 효율적으로 운반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 네. 그러면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면은 이것도 분명히 박사님이 비우실 거 아는데 네, 꾹꾹 눌러다 보면 안 돼요. 이렇게. 맞아요. 면이니까 예. 이렇게. 그래서 사람이 누르면 되긴 되는데 네. 사람이 누르면 좀 이따 다시 또 이제 부풀어 오르죠. 그러니까 정말 큰 힘으로 꽉 눌러놓으면 되는데 이게 뭘까? 사람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증기기관을 이용하자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래서 증기 프레스로 면화를 꾹 눌러가지고 이제 압축 포장하는 방법이 이제 1860년대부터 이제 사용되기 시작을 합니다. 꾹꾹 네. 누르면 훨씬 더 많이 씻게 되는 거죠. 네. 이 1840년대 초까지 이제 북대서양을 가로질러서 면화를 운송하는 비용이 한 20년 사이에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많이 줄었네요. 예,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영국으로 운송되는 이제 이런 수출도 2배 이상 증가를 하게 됩니다. 네. 서로가 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것은 이제 증기선입니다. 증기선. 네, 이게 아무래도 증기선이 돛담배보다는 훨씬 더 빠를 테고요. 그렇죠. 네. 짐도 훨씬 더 많이 실을 수 있었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증기선이 처음 등장한 거는 19세기 초반 1807년 미국 뉴욕 허드슨 강에서 등장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큰 바다로 나가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이 대서양 같은 큰 바다에서는 이제 증기선이 적합치 않다라고 네.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배를 크게 만들기가 어려웠으니까. 네. 그래서 시간이 한 30년쯤 후에 이제 돼서야 1840년대가 되니까 이제 스크루가 달리고 그 다음에 철로 선박을 만들면서 이제 본격적인 증기선 시대가 도래했는데 아직까지 여전히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약점인가요? 이 증기선 같은 경우는 그래 속도도 빠르고 바람도 필요 없으니까 더 좋을 것 같아라고 하지만 문제가 있죠. 그 증기선이라는 것들은 결국 석탄을 떼야 되니까 아하. 예 석탄이 귀중한 이제 화물 공간을 차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멀리 가려면 화물을 많이 실어야 되는데 석탄도 많이 실어야 되니까 장거리 항해에서 이 증기선이 경쟁력을 갖기가 이제 쉽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증기선이 장거리 무역을 변화시키기 시작까지는 또 다시 한 30년을 또 기다려야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생각보다 훨씬 늦게 증기선이 이제 범선, 이제 도치로 달리는 배들을 대체한 시절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한 1870년대쯤 돼야 이제 증기선이 본격적으로 범선을 밀어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이제 그 증기선에 석탄을 보급할 기지들이 만들어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주유소 생각하시면 되죠. 그다음에 수에즈 운하가 개통되면서 이제 증기선의 장점이 이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9세기 말쯤이 되어서야 정말 운송비도 내려가고 또 대량 수송도 이루어졌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따져보면 이를테면 1896년 정말 19세기 후반이죠. 이때 호주에서 양모를 영국으로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한 20년 전인 이제 1873년에 비해서 톤당 절반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북대서양을 가로질러서 이제 미국에서 영국으로 이제 밀을 가져오는 비용 같은 경우도 1820년, 그러니까 즉 19세기 초반하고 비교해 보면 한 8분의 1 정도로 낮아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운송 비용 절감과 더불어서 증기선은 또 하나의 장점을 가져옵니다. 어떤 장점이에요? 증기선은 뭐 우리가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으니까 네. 비교적 정확하게 입출항 시간을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제 바다 위에서 달리는 배들이 이제는 시간표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달릴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정 날짜에 항해한다라고 약속을 함으로써 이제 원양 증기선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뭐 제조업체나 뭐 수입하는 상인이나 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나의 더 신기술이 더해지면서 첫 번째 세계화는 이제 완성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아무래도 배 같은 경우에는
운송 시간을 알 수가 없어서 예. 굉장히 어려웠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부분이 해소가 되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세계화가 완성이 될 때 어떤 신기술이 있었다면서요? 예. 쉽게 생각하면 이제 배가 가는데 배보다 더 빨리 가는 뭔가 있으면 좋겠죠. 배보다 더 빠른 거 이 시대에 뭐가 있을까요? 뭐 정보를 알려주는 전신, 전보죠, 전보. 아, 예. 그래서 이제 해저 케이블이 깔리면서 1860년대, 1870년대가 되니까 이제 미국, 영국, 뭐 미국, 영국과 유럽 대륙 이런 것들이 이제 해저 케이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역이 크게 확대가 되는 거죠. 이제 정말 깜깜이가 아니라 내가 어떤 가격을 알고 그렇죠. 지금 저쪽에서 어떤 가격을 가지고 이렇게 실은 배가 온대라는 걸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면 가격 형성에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수출 수입이 좀 더 예. 자유로워지겠군요. 그래서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디로 팔까를 끝까지 이제 고민할 수 있는 거고 네. 수입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어디에서 갖고 오는 게 제일 유리할지를 끝까지 따져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런 이제 전신, 그 다음에 증기선이 큰 기여를 하게 됐고 나머지 또 한 가지 큰 변화가 더 있긴 했어요. 어떤 변화죠? 이 시간대 많이 말씀드렸던 금본위제입니다. 근본이제. 예, 여러 나라들이 통화를 금에다 고정을 시키면서 네. 환율들이 이제 안정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율 변동이 없으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이나 수입하는 사람이나 이제 걱정이 없어진 거예요. 안정적으로. 그렇죠. 갑자기 막 달러 원 환율이 막 바뀌어도 우리가 배가 아픈데 네. 그거보다 훨씬 더 크면은 이제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근본위제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환율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이 됐던 거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쉽게 돌아다닐 수 있고 소식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투자도 이 당시부터 많이 하게 됩니다. 해외 투자도 이제 일상화되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더 좋은 나라로 이제 이주하는 물결도 본격화된 게 이 첫 번째 세계화의 결과물입니다. 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엄마 찾아 산말리도 네. 사실 이탈리아 사람들의 이제 아르헨티나 이민 붐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어허, 화려한 세계화의 완성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계속 발전하지 못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의 세계화는 지금 생각해 보면 야, 어떻게 그 당시 인터넷도 없이 그렇게 했지라는 정도까지 확장을 했는데 네. 이게 한순간 무너집니다.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 터졌기 때문이죠. 전쟁. 예.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은 한 200년 동안 힘들게 싸워왔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제 세계화를 이제 붕괴시키는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세계는 다시 다른 세상으로 이제 진입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쌓아올린 것들이 전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는데요. 네. 또 이후 세계는 어떻게 되었을지 대본을 정리하시는 거 보니까 네. 오늘 시간은 끝났군요. 네. 다음 시간에 들려주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기대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왠지 이거 손 흔드는 거 들어갔으면 좋겠다. 비하인드 컷샷 막 이렇게 해가지고 쿠키 영상으로 이렇게